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새벽 윤우책입니다. 신구 권력이 충돌했다. 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솔직히 한쪽은 곧 물러나서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권력이고, 다른 한쪽은 불과 0.73%포인트의 신승이지만 금권 선거, 관권 선거를 이겨내고 국민의 열화 같은 이 정권 교체 열망으로 이제 막 탄생한 권력이니 굳이 충돌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인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점령군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하산길도 거의 끝나서 지금까지 누렸던 산의 정상이 그저 구름에 가려 있는 까마득한 높이란 걸 실감할 터인데도 구권력은 이 야당 주장처럼 마치 목리를 부리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적어도 알박기는 너무 심했습니다. 최소한 신권력과 언론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탕을 해먹고 떠난다는 심사였을까요? 그래봤자 그 한탕이 제대로 소화되겠습니까? 어제 인수위는 기재부에 임기 말 인사 알박기 현황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및 감사 등의 임명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400여 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인사 내역 중에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은 물론 최근 임명된 인사들의 여권 연관성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 조금이라도 줄이 닿는 패거리들만 임명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지난 15일부터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한국마사회 회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주요 공공기관 15개 보직에 여권 인사가 임명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알박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명단이 넘어오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주요 보직의 임명도 연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그리고 여타 결재원 감사 이런 자리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이전만 해도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는 물러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때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죠.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러자 이 같은 관료가 불법화되니 이제 알박기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중에 국정과 밀접성이 있는 경우는 미국처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임명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모두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정 방침과 상관없고 독립성이 필요한 자리는 그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문재인이 떠나기 전에 좌파 세력으로 공공기관 알박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무산시킨 첫 번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 그리고 선관위원 자리 등을 비워둔 채 윤석열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굽히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그는 퇴임 후 닥칠 신적배 청산 문제를 두고 윤석열의 안전보장 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것도 묵시적 청탁을 하고 묵시적으로 응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재인은 비위가 상했는지 신구 권력 사이 이 골은 깊게 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이틀 전 오전까지만 해도 이 집무실 용산 이전에 협조할 듯이 보였습니다. 모든 뉴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이사비용 예비비를 의결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안보 공백을 다시 염려했죠. 문재인은 NSC 그것도 확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면서 일이 묘하게 꼬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참석하지 않던 NSC를 문재인이 주재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재인은 왜 돌변했을까요? 이 일의 결말이 자기 편이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은 언제나 청와대 수석이나 총리 장관이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그가 청와대에 처음 들어갈 때 약속처럼 주요 사안을 직접 브리핑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굳이 탁현민식 퍼포먼스를 벌여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성공한 대통령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소통했다면 소득주도 성장인이 하는 괴이한 정책을 펴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금권선거로 만든 180석으로 임대차 3법 같은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서 집값 폭등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386 운동권 세력의 마음의 빚을 갚느라 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대신 국민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마 문재인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대표적인 통치자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에게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그런 상식조차 듣기 싫은 레토릭으로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에게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사뭇 충격적인 직진 행동입니다. 그는 처음엔 부하들에게 새 권력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다시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그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여론조차도 듣고 싶은 여론만 듣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 58.1%는 용산 이전에 반대하고 현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 1만 찬성하는 겁니다. 미래토마토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5.1%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2.6%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3.6%가 찬성했고 25.4%가 반대했습니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만 집무실 이전에 찬성했고 나머지 세대는 모두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은 이런 여론이 동향에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 당선인도 말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대선 캠페인 중인 1월 27일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 이때 기자들이 외빈 접견 문제나 교통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자 충분히 검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선 뒤 열흘이 안 되어 용산 이전을 다시 선언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이었죠. 이러니 윤석열 당선인의 우호적인 언론조차 그 졸속을 염려한 사설을 내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건 수긍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조급하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지나친 독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이 묵는 관저는 이 대통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집무실과 관저는 그 자체로서 통치구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후임 대통령들도 그 집무실을 이용해야 하고 관저에 머물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물리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고 야당과도 의논해야 합니다. 셋째, 지휘 공백,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와 합참을 연수에 이동시켜야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안보 공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당선 열흘 만에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을 용산으로 변경하면서 이 국방부 합참의 인수이동을 결정했으니 이러다가는 바늘 허리에 실을 매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느닷없이 안보를 핑계로 이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거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그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문, 안보 말할 자격이 있나? 사설은 청와대 폐지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도 취임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게 도리인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일책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3번이나 불참했다. 그는 2018년 이후 북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문정부 국방부는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니 앞뒤가 맞나. 사설은 민주당의 태도도 비난했습니다. 용산과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일대가 고도 제한에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용산 이전 비용은 1조 원이 이를 것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서울시는 추가 규제와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는 일은 없으며 이전 비용도 496억 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은 5년간 400조 원이 훨씬 넘는 빚을 내서 이 돈을 뿌렸다. 지금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 가는지 흔적도 없다. 대선 때는 돈 뿌린다는 공약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한다고 한다. 이처럼 자기가 산 업보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사설이 지적한 것은 문재인의 오기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새 정부가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돌변한 것은 문 대통령 오기 때문 아닌가. 자, 어제 여야는 이 문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뭔가에 씌어서 저러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뭔가에 씌었다. 또 주술 논란을 벌이는 겁니까? 민주당 역시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장성 출신 김병준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센터엔 군사뿐 아닌 재해재난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닌 말로 문 대통령이 떠나는 날까지 이 위기관리센터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홍영표는 과거 국보에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서욱에게 당선인 쪽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한 말은 길이 인구에 회자될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선인이 무서운 건가? 지금이 국부의 시즌이 아니지 않나? 서류는 청와대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국민들이 뭔가에 쉬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청와대의 제동을 발목 잡기로 규정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안보 공백 주장이 계속되자 장성 출신 신은식이 참담보대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수방사령관 출신이죠.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참 재미있는 공박들입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찍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50억 클럽 외에 윤창근 성남시 의회의장도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및 유동규 등 핵심 피의자들이 자술서 등을 바탕으로 50억 클럽 외에도 유동규 700억, 윤창근 15억 등 두목 김만배가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걸 김만배 등은 약속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법조 정관들, 사기꾼들이 그 뒷배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검경이 대선이 끝난 만큼 나머지 약속클럽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신문기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솔직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관된 재판거래 수사뿐입니다. 이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 로비를 한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죠. 그런데도 재판거래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JTBC는 선거기간 중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지낼 때 수행비서였던 백모가 2020년 2월 13일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와의 통화에서 한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라인 우리한테 사겠다. 우리가 대부분에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 얘기해라. 스포트 할 테니까. 아마 이런 폭로가 선진 민주정에서 있었다면 선거판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곧장 그 대화의 진위 여부를 밝혔을 것이고 재판 거래의 진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사실 유사한 정황은 대장동 게이트의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자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은 시장은 당선 무효안일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죠. 말하자면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을 꽉 잡고 있었다. 재판 거래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김만배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8번을 방문 장소로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 4번은 이재명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있던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에도 김만배는 권순일이 방에 갔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고 대법원은 자체 조사는 물론 해명 한마디 없습니다. 이 재판 거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5개월을 넘어 거의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권순일을 작년 11월과 12월 말 2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에 아주 조용합니다. 오히려 지난 1월 권순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찰에 넘겨서 이 재판거래 부분은 면죄부를 줄 길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쪽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합니다.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녹취록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과연 그런가요? 밝혀질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단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진 민주중으로 가려면 이 나라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동안 문제됐던 정관 여부도 역시 광의의 재판거래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신하지 못한다면 누굴 꾸짖고 처벌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사현정. 이 말은 자신이 깨끗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파사현정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